관세에 이어서 AI에 대한 의구심,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누렸던 고마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약해졌던 게 맞물려서 그게 증시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이번 종목 조정도. 근데 이게 만약에 끝났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관세가 쉽게 끝나지 않잖아요. 또 이미 냈기 때문에 물론 협상을 하겠지만 증시 조정, 그동안에 하이테크 쪽에서 나왔던 강한 플랫폼 사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당분간은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두고 좀 지켜봐야 될까요?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상대국들이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래서 정말 이 패권이 정말 빨리 올 건지 끝나는 것이, 아니면 조금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면서 좀 더 갈 건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조금씩은 지금은 나눠놓고 좀 보면서 한 2, 3년 지나서 조금 더 다시 조정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도 미국의 부채 급증, 이 부분이 이제 글로벌 국채 시장의 구조적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채권 운용사죠. 핌코 역시 지난해 말에 경기 침체 지속 가능성 우려로 인해서 미국 장기 국채 매입을 주저하게 된다, 이런 뷰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유로화 강세, 그다음에 달러화 약세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은 또 물가 상승을 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트럼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그 달러화 약세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설득력을 좀 쉽게 얻지는 못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이 된다면은 달러화를 매입하기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축통화로서 이 달러의 힘, 헤게모니, 이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사실 이제 기축통화라는 게 달러 그동안에 지위를 갖고 있었던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페트로 달러였던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대체통화가 사실 많이 부재했죠.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유로화가 등장을 했었고, 그 전에 뭐 엔화도 있었고, 근데 일본이 망가졌고 유로도 2012년 남유로 재정위기 이후로 좀 망가졌거든요, 많이. 최근에 독일이 재정 부양한다고 얘기 나오면서 좀 이제 유럽에 좀 살아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을 또 미국이 또 패권 도전에서 또 굴복을 시켰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잖아요, 미국 공화당. 공화당은 전형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합니다, 원래. 그래서 뭐 일단 저금리 그리고 달러 약세 정책을 원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2018년 트럼프 1기 때는 그런 정책을 유도를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그거는 대외 상황이 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외 상황이 그렇게 도움이 돼야지 그런 저금리 약달러 정책이 가능한데, 이것도 쉽진 않을 것 같다, 코로나 이후로. 그런데 앞으로 한 3년은 그런 시기가 조금 지나가면서 아마 사이클적으로 조금 약세로 가는 거지, 실제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달러를 더 약하게 만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라로고 협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한다? 이거는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사이클은 지금은 약간 금리도 좀 떨어지고 달러도 그동안에 좀 비쌌던 달러들도 조금씩은 그 힘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취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달러 약세를 원하는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세를 원하는지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럽 한번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만약에 뭐 중간선거 때 힘을 잃거나 뭐 다음 정권에서 다른 민주당이 되거나, 아니면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다른 뭐 표준적인 노멀한 공화당 주자가 다시 와서 자, 우리 옛날처럼 다시 하자라고 한다면 독일이 군사비 지출을 안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이미 생각을 해봤잖아요. 상상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한다 그래도, 우리 한일 반도체 소재 전쟁 때 겪었잖아요. 한번 이거 깨닫는 순간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방향은 저는 큰 방향은 달러 패권 혹은 미국의 패권이 조금씩 약해지는 예외주의가 쇠퇴하는 과정으로 가면서 근데 고민은 그렇다고 뭐 한두 해 만에 이게 패권이 바뀌는 거는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달러 자산 말고 다른 거 뭐 없을까? 이런 걸 찾는 거에 대한 노력은 아마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지금 아까 미란 보고서나 트럼프 행정부가 약간 놓치고 있거나 리스크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달러가 너무 강했다. 만성적인 수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경쟁력이 없었고 무역 수지 적자다. 이거잖아요. 근데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대신 물건을 싸게 수입해서 잘 썼죠. 물가도 안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금리도 뭐 낮출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훨씬 더 많이 자기들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이 또 하나의 달러 패권의 중요한 이유였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경상수지가 GDP 대비 한 3-4% 적자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만큼의 돈이 당연히 자본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정확하게 2024년에 1200억 달러, 1조 2천억 달러가 장기 주식 자금, 장기 채권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난 부분을 그대로 메꾼 거죠. 그러면서 국제 수지는 균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네. 그런 지금 흐름인데 과연 저런 식으로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를 자꾸 위축시키는 불안한데 이렇게 만드는 정책들을 하는 건 글쎄요. 무역 수지는 조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럼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제가 1조 2천억 달러가 작년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주식이 한 3천억 불 들어왔으니까 나머지는 다 채권이에요. 또 하나는 미국의 거주자들이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그러면 나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살펴보니까 작년부터 일단 돈이 빠지고 있네요. 2023년도에 채권 자금이 한 900억 달러 정도가 나갔어요. 많이 나간 건 아닌데 작년에 2,500억 달러 이상 나갔으니까 역시 한 3배 가까이 나간 거죠. 주식도 거의 안 나가다가 작년에 1,460억 달러가 해외 주식 사러 나갔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좋은데도.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은 자금이 미국에서 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 조금 우리가 데이터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마무리해서 생각해 보면 달러 자산, 특히 국채를 보유하는 대부분 들어온 돈은 국채였으니까요. 국채를 보유하게 됐을 때 위험이 커진다면 그리고 아까 말어라고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내가 국채 갖고 있으면 갑자기 100년짜리 무이자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 이 수요를 줄일 거는 뭐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다 옮겼잖아요. 많이 옮겼죠. 그 시점에 과연 이 수요를 발행되는 국채를 공급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네, 그 리스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2분기는 당장 장기 국채 금리가 당장은 발행도 많지 않고 관세 충격 때문에 경기 침체 리스크 때문에 먼저 조금 내려가겠지만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는 장기 금리가 꽤 상승할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최근 논의되는 것 중에 조금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유럽의 중앙은행하고 감독 당국들하고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 흘러나온 코멘트가 이제 외신에서 나온 거죠. 2주 전쯤인가요?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과연 스트레스 상황에서 미국의 연준이 유럽의 달러 수합 라인을 열어줄까? 네. 이것도 또 협박하는 거 아니야? 열어줄 테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협박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러로 조달하는 펀딩하는 게 한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아직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 팬데믹 때였던가요? 연준에서 달러 수합 라인 열어주면서 환율이 확 안정되고 뭐 이런 거 몇 번 겪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그동안엔 공짜로 썼는데 동맹 혹은 뭐 이런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공짜로 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서를 내밀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달러를 그동안 외환보유고로 갖고 있던 국가들은 그리고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꽤 많이 다른 쪽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앞으로 조금씩 눈치 못 채게 미국이 청구서를 언제 받을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은 꽤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한 5년, 10년 지나면 좀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불안한 어떤 경제 기조, 특히 이제 미국발이죠. 이런 내용들이 점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좀 나오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도 불만이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이제 안 그래도 부진한 미국 증시를 좀 더 끌어내지 않을까, 끌어내리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드는데 지금의 조정도 뭐 이런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뭐 관세 정책이라든가 뭐 재정 악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촉발시킨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는가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관세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사와야 되잖아요. 또 네. 그만큼 비싸게 사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못한다면은 기업들이 그걸 마진을 줄이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마진 감소에 대한 얘기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 관세가 또 이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기업들이 누리는 그런 과거에 이제 고마진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좀 주목하는 부분은 저는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트럼프 정부 아니면은 미국 정부가 미국이 했던 것들은 하이테크 쪽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래서 AI 붐, AI 혁명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 그런 쪽에서의 뭐 주식들도 많이 올라갔었고 상당히 뭐 고PR 종목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 나왔던 이제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왔던 것도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물론 미국과 중국의 그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게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시장에서도 제일 많이 놀랬던 게 이게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 아마 관세에 이어서 AI에 대한 의구심,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누렸던 고마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약해졌던 게 맞물려서 그러면서 아마 미국의 증시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이번 조정도. 근데 이게 만약에 끝났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관세가 쉽게 끝나지 않잖아요. 또 이미 냈기 때문에 물론 협상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인 것처럼 AI가 미국 기업들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마 미국의 증시 조정 그동안의 하이테크 쪽에서 나왔던 그런 강한 플랫폼 사업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당분간은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동안 이제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이 갖고 있었던 헤게모니, 그렇죠.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중국발, 패권주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지역적인 컨텐츠가 많긴 하지만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슈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단기적인 증시 하락을 감수할 만한 어떤 그런 구성안, 뭔가 그런 내용을 좀 내부적으로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주식을 보통은 할 때 우리 독점적인 기업들을 사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AI 관련된 M7은 독점 기업인 줄 알았더니 딥시크 이후에 보니까 이거 아닐 수도 있겠구나.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네, 독점적인 프리미엄을 그동안 누리면서 비싸도 돈 잘 버니까 확신을 가지고 물려도 기다리면 갔는데 지금은 충분히 싸진 것 같긴 한데 과연 독점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확신 매매를 하기가 좀 힘든 그렇죠, 시장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하는 행동들이 지금 반도체 칩을 어쨌든 1기 때부터 엔비디아 칩 없으면 중국이 못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자율주행이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뭐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칩 전쟁을 한 것이 거꾸로 중국이 딥시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칩을 안 주니까 중국의 그 모멘텀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거는 이 조선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조선업도 1950년대, 뭐 60년대 보면 미국이 1등이었답니다. 저도 뭐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2차 대전의 승리의 원인이기도 했고, 그런데 얘네들이 그 뒤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업황이 조금 가라앉으니까, 업황이 안 좋아지니까요. 그때 똑같은 규제를 한 것 같아요. 미국 연안에 다니는 선박에게 다 메이드 인 USA 붙여라. 미국 선원들 고용해라.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게 되니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비용이 올라가서 결국은 그 패권이 한중일 조선으로 쭉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미국이 하고 있는 모든 관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그때의 교훈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네. 규제하고 비용 올리고 관세 물리고 했을 때 여기를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고 여기를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고 대체 수단 만들고 했던 경험을 가장 최근에 어쨌든 우리 한일 반도체 소재 전쟁 때 봤기 때문에 분명히 다변화하거나 수단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그 리스크를 미국 스스로 지금 키우고 있다는 게 그러면서 미국 아까 예외주의로 인해서 비싸도 사고 기다렸던 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기대 수익이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적인 어떤 행정 규제 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의 여타 국가들의 어떤 자생력을 좀 키워주고 또 반발력 어떻게 보면 이제 통 치면 이렇게 콩 하고 이제 튀어오르는 거죠. 그런 것들 방탄력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국이 이제 2001년에 WTO를 가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2005년에 환율 제도를 개편을 했어요. 시장 환율 제도로. 근데 그 WTO 가입했을 때 제일 반대했던 게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WTO를 가입한 거는 이제 세계무역협회에 들어가겠다라는 부분인데 무역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이제 미중 갈등을 했잖아요. 미국과 직접적으로 부딪혔는데 그때 이제 관세를 맞으면 중국이 미국한테 관세를 맞으면 그걸 이제 위안화 쪽으로 돌렸어요. 전화로. 그래서 회피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좀 잘 모르길 수도 있지만 중국은 WTO 2001년 가입했을 때부터 언젠가는 미국이랑 붙을 거다라고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1985년에 플라자 합의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이제 굴복시키고 일본이 20년 동안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고 나서 언젠가는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그 인민주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미국이랑은 붙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그동안에는 계속 눌려 있다가 저부와 같이 얘기를 계속 하다가 그 2025 계획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고부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이랑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상당히 인내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인내했지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안에서 이제 스스로 문을 닫고 고립하면서 이 오랜 싸움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만 고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이 아마 과거와 같은 그런 위안화 절하 전략을 또다시 취하진 않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아마 두 번째 이제 트럼프의 2기에서의 미중 갈등은 과거와 이제 2년 뭐 한 7년 전이죠. 8년 전.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전략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뭐 수구리고만 그렇죠.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이미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좀 면역력도 좀 생겼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뭐 미국 동맹국 얘기도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의 어떤 동맹국 뭐 EU 유럽연합 얘기를 좀 해보자면 EU도 요새는 미국에 대한 어떤 안보 의존을 좀 개선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미국의 달러 공급을 전제로 이제 돌아가는 어떤 유럽의 금융 시스템 이런 것도 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부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 경제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유럽에 대한 달러 공급을 좀 중단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중단하는 순간 사실 달러 패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준비 통화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준비 통화라는 건 중앙은행이 우리 뭐 국내에서도 그렇잖아요. 한국은행에 급전 빌리러 가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받줄까? 이제 이런 의심이 생기는 순간 이건 아닌 거죠. 신뢰도가 떨어지면 준비 통화로서의 어떤 지위, 자격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흠집이 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유동성 공급 중단 이런 것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불가능한 일이고 하지만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하기 시작했다는 게 무서운 거죠. 동맹 국가에서 이런 우려가 이제 고개를 드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그 탈달러의 어떤 그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불안정한 이 환율 정국, 환율 상황이 이런 주요국 통화 정책에는 좀 어떠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십니까?
그쵸.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한국은행 얘기한 것처럼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환율이 높아서 못 내리는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만큼 이 환율이 높은데 금리를 내리면 금리차가 더 벌어지니까 그럼 또 환율이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럼 수입물가 올라가면은 가게 구매력이 떨어지고 경기도 나빠질 거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고환율, 달러 강세 초 강세라고 얘기를 하죠. 달러 초강세가 계속 된다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뭐 환율이나 아니면 뭐 수입물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금리 인하를 하기는 좀 어렵죠. 경기가 안 좋아도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아마 이게 적응이 된다면 지금 한국은행에서나 뭐 우리나라 기재부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환율이 높은 거지 우리가 돈이 없는 건 아니다, 외환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이 높은 거는 강달러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국가들도 고달러 강세, 강달러가 어느 정도 만연되는 거죠.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전월비나 전년비의 물가나 아니면 이런 경기에 미친 영향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급변동한다면은 통화 정책을 쓸 수 없지만 이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차피 이게 계속 된다면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뭐 경기에 대한 통화 정책도 충분히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3월 달에도 FOMC에서 그 QT를 줄였잖아요, 오히려. 금리는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경제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는 높였지만은 기준금리 전망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QT 규모를 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아마 미국 연준이 더 이 강달러와 그 높은 물가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경기를 위해서는 내리고 싶어도 물가 때문에 못 내리는 관세나 물가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전략이나 아니면 전망 자체가 6월 달에는 제가 보기엔 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보다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원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글로벌 안전 자산의 어떤 선호 현상이 사실 원화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제 환율이 이제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는데 뭐 여러 거시 경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달러화가 약세 기조를 보이는 동안 뭐 유로화 등 이제 다른 안전 자산 가치가 급등한 반면 원화 이제 가치는 뭐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상황 또 이제 통화 정책의 어떤 기조, 요 변화 가능성 우리가 뭐 일반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좀 포커스를 두고 좀 지켜봐야 될까요? 사실 원화나 한국 경제, 한국의 펀더멘탈, 한국의 기업들, 뭐 한국의 주식, 한국의 원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외 투자를 많이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 해지 차원에서도 많이 했고 또 압도적인 미국이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시기이고 달러가 정답인지도 조금 헷갈리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정말 쉽지 않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연금이라든가 뭐 IRP나 이런 좀 길게 우리가 적립식으로 계속 쌓아나가는 매년 쌓아나가는 이 자금들은 아마 살펴보면 저도 그렇지만 달러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을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뭐 펀드 중심으로 돼 있을 때는 다 펀드가 해지가 돼 있는 자산들이었는데 지금 다 직접 주식을 하시고 채권도 직접 사시니까 그냥 다 달러에 노출돼 있는 상태라 이런 것들을 좀 과도하게 쏠려 있는 것들은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유럽 주식이 좋으냐, 일본 주식이 좋으냐, 글쎄요 이게 참 대체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최근의 흐름들로 봤을 때는 한 번에 다 가는 건 아니라 새로운 자금을 투자할 때는 이제는 조금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분산 투자라든가 사실 뭐 다변화라든가 이런 이슈가 그동안 그냥 그래도 제일 뭘 많이 늘릴까요? 제일 먼저 뭘 살까요? 라고 이제 물으셨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고르게 저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금도 마찬가지고 지역별로 통화별로 이렇게 좀 다변화하면서 한 2, 3년 정도를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상대국들이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래서 정말 이 패권이 정말 빨리 올 건지 끝나는 것이 아니면 조금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면서 좀 더 갈 건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조금씩은 지금은 나눠놓고 좀 보면서
한 2, 3년 지나서 조금 더 다시 조정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도널드 트럼프, 이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면서 그동안 이제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이 미 달러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달러 가치 주요 10개국의 모든 통화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유로화, 엔화. 그래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올해 들어 한 4% 정도 하락을 한 상태고요. 이 기간 동안 일본 엔화와 유로화의 가치는 각각 달러 대비 4%, 4.5%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월가 금융기관의 이 통화 담당자들도 앞으로도 달러가 약세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강달러든 약달러든 간에 이제 반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더 나은 선택지를 고른다면은 뭐가 좀 나은 선택지가 될까요? 미국은 좋고 미국 예외주의, 그 다른 나라들 글로벌로는 다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글로벌 경제로 본다면 사실 강달러가 좋은 건 아니죠. 자금이 계속 움직이고 경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교역이 움직이고 자본이 흘러가야지 돈이 계속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으로만 쏠리면은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글로벌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강달러보다는 그래도 달러 약세 혹은 글로벌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로 가는 게 더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강달러가 사실은 2022년부터 시작이거든요. 정확하게는 2021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2022년, 3년, 4년, 이제 5년, 4년 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봤을 때는 달러 강세 사이클이 상당히 길었던 한 해 사이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이제 관세액이나 미국 경제에 대한 얘기, 재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떤 미국에 대한 달러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의구심을 갖는 그런 현상인 거고 그런 현상에서 미국만 좋고 나머지 다 안 좋았던 부분에서 앞으로 만약에 좀 이런 것들이 다른 쪽으로 좀 확산되거나 우리가 보통 이제 전염 효과, 전이 효과가 생긴다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경제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미국이 좋았던 거를 다른 나라들이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본시장 입장에서 훨씬 더 좀 온기가 돌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미국 주가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요걸로 해서 달러 가치가 좀 오르는 경향이 이제 동반됐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좀 둘 다 약세 흐름을 이제 보이면서 그 흔히 말하는 월가의 미국 자산 예외주의 뭐 이런 믿음에도 좀 금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수석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이제 같은 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저희가 사실 뭐 선택지를 고르고 싶어도 지금 고르기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급락한 미국 주식이지만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아마 관세가 생각보다 워낙 강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기업이 한 번 더 조정을 해야 될 거고 전망치를 그다음에 그 밸류에이션도 아마 한 번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경기 침체 이슈가 있을 거라 뭐 채권이나 사실 현금이죠. 근데 글쎄요, 뭐 그게 얼마나 갈까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채권을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해서 2분기 중반 뭐 정도면 금리가 미국 기준으로 뭐 3%대 뭐 중반 뭐 이렇게 내려가면 조금은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요. 달러로 된 미국 채권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식은 약간 빠졌을 때 사실 조금 들어가셔도 여기서 조금 더 조정받고 나면 한 10%라도 조정받으면 들어가도 뭐 당장 미국이 망하거나 뭐 그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옛날 같은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추고 대신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자금들은 다른 나라에 좀 분산하자라는 거죠. 저는 한국 주식도 버릴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의 누가 딥시크가 될지 모르니 조금은 그래도 그동안 미국 말고는 아무도 안 왔었잖아요. 조금씩 나눠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강달러에 대한 어떤 환차익을 누리면서 증시 변동성이 좀 줄어들 때까지 돈을 잠시 이제 묶어두려는 그런 수요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금리 인하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학개미 자금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RP 금리를 높인 증권사들도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좀 매크로적인 관점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럴 때는 좀 어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금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시대고 또 금리가 내려가는 사이클을 보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 물가 사이클의 하나거든요. 보통 이제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꺾이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으로 가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다음에 인플레이션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경기도 좋은데 물가도 높아지는 현상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물가가 높으니까 경기가 나빠지면은 그 다음에 물가가 이제 수요가 꺾이면서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채권 쪽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쪽으로 본다면 채권을 갈 거고, 그렇게 본다면 뭐 일단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금과 앞으로 올 수 있는 디플레이션 시대를 본다면 채권도 있죠. 근데 채권은 조금 걱정이 약간 저도 되는 게, 이미 금리가 너무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연준의 금리 얼마까지 내릴 건지, 한국은 얼마까지 내릴 건지를 상당 부분 금리에 좀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보면은, 야, 이 정도 금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인데 10년 금리가 4.2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잖아요, 벌써.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채권에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뭐 크게 이거를 채권 사이클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또 쉽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아까 만약에 좀 더 긴 사이클을 본다면 달러에서 다른 빗달러로 간다면 아마 빗달러 중에선 가장 저평가되거나 아니면은 통화 가치 면에서는 좀 많이 오르지 않은 통화들,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게 한국 원화가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디스카운트 돼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봤을 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실효 환율이라고 하는 그 무역 가중 환율로 봤을 때 한국 원화가 지금 거의 한 14%에서 17% 정도 언더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역에 비해서 훨씬 낮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수지가 작년에 1,000억 달러 났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거의 50원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본다면 지금 원화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화가 워낙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것들은 뭐 관세 영향도 있고 또 우리나라 정치 문제도 있고 또 경제 리더십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통화 가치 면에서 싸게 지금 거래되는 통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 채권이나 주식, 이런 것들은 글로벌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요가 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통화 가치 면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러에 대한 투자 전략은 따로 꾸릴 필요는 없을까요? 사실 달러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많이 이제 만나보면은 그 분산 투자죠, 사실. 그러니까 다 원화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성장이나 잠재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계속 이제 나아지잖아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산 투자 측면에서, 대체 투자, 분산 투자 측면에서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어디 가서도 쓸 수 있는 통화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가져가는 거지,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앞으로 이쪽으로만 가자, 달러만 가자, 뭐 원하는 버리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자산가들 보면은 여러 가지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 좋고, 해외 자산 중에서는 달러를 갖고 있고, 달러 채권이나 달러 주식을 갖고 있는 거지, 또 그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 분산 투자나 장기 투자 측면에서 갖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크게 수익을 얻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거하고 좀 장기적인 거를 또 나눠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거는 2분기 한정이라고 생각하면, 네, 2분기 한정이라고 생각하면 현금이나 일단 채권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왜냐하면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그리고 경기 침체 위험이 강해지면 뭐 금리를 내리라고 트럼프가 또 압박하겠죠. 그 과정에서 채권이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고요. 부채 한도 협상이 아직은 타결이 안 된 상태라서 발행이 별로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채권이 그나마 좀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타이밍에 잘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어디에 독점력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를 찍어서 사는 거는 우리가 지금 독점적인 기업, 산업, 국가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디로 갈까요? 라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뭐 미국, 일본, 유럽을 묶어 있는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든 ETF를 사시고, 중국을 사기 부담스러우면 그냥 이머징 마켓을 사시고, 이렇게 뭐 금이나 비트코인 좀 섞고, 저는 채권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좀 추세적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할 리스크가 아까 빚 때문에요. 계속 발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고, 그래서 2분기에 잘 빠져나와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채권을 담을 필요까지는 저는 없어 보이고, 내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고정적인 이자처럼 월급이라는 건 고정적으로 내가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건 이자도 똑같이 통정으로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근로소득은 사실 채권 이자와 거의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굳이 채권을 저는 특히 젊은 분들 연금이나 이런 거 긴 호흡에 IRP나 할 때는 굳이 채권을 따로 살 필요까지는 없다. 게다가 금리도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길게 보면. 그래서 차라리 주식을 남아있는 돈은 월급으로는 채권이 들어오니까 주식을 잘 분산해서 선진시장, 이머징 마켓을 안 쳐다보던 이머징 이제 조금 하는 게 좋겠고, 미국만 하던 선진시장, 이제 일본, 유럽 섞인 거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래도 주식 얘기를 또 마무리에 좀 말씀을 해주셔서, 왜냐하면 뭐 안전자산, 채권, 뭐 현금, 분산 투자, 뭐 사실 특히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시무룩해지는, 재미없어하는 워딩들인데, 근데 확실히 지금 뭐 매크로 시황이 이제 시황이니만큼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의 어떤 스탠스, 투자 스탠스를 재정립하는 자세도 분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작년 12월 이후에 1,400원대 밑으로 이제 도통 내려오지 않는 이 원달러 환율을 두고 현재의 수준이 이제 뉴 노멀이 될 것이 아니겠냐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좀 국내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이제 연성장률이 0%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제 시장의 중론인 것 같은데요. 서학개미들의 이제 국내 증시 탈출 기조 요 변화 여부, 그리고 미국의 지속되는 불안한 관세 변수,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환율, 요걸 비롯해서 시장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앞으로도 계속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상호 관세 정책, 그리고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해소 여부, 그리고 주식, 공매도 재개 영향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의 스탠스를 재정비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환율에 대해 탈탈 털어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신랄한 댓글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투자의 마실을 나오고 싶으실 때 저희 미장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기 미장원에서 투자의 주변 머리를 말끔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